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시장은 갖가지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본회의 표결, 마지막 표결이 오늘 앞두고 있고요. 중국은 또 경제 성장세가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두 우리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인데 걱정이 되시죠? 오늘도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시작은 좋았던 것 같은데 중간부터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차트 중에서 작년 6월 10일께 2,600에서 거의 한 2,550으로 뚝 떨어졌던 그 하락 갭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장의 추세 상승을 논하려면 이 갭을 메우고 떨어져야 된다, 떨어지더라고. 이제 그거를 한 3개월 전부터 경주마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지금 외국인의 힘으로 2,400, 2,500, 2,550, 오늘 2,590까지 갔는데 2,600을 못 본 채로 그 작년 6월의 갭을 둔 채로 이제 다시 밀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클리어하지는 않다라고. 이 좋은 수급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특히 좀 아쉬웠던 게 이제 내일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디폴트가 이 법정 채무한도 관련한 이슈가 소멸이 되잖아요. 최악의 경우 부결이 되건 아니면 통과가 되건 이제 재료 소멸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저 갭을 못 메운 채 이제 6월 15일로 6월 FOMC 회의까지 또 지켜봐야 되나? 좀 그런 것 때문에 마음 한켠이 그렇게 좀 찝찝함이 남아 있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들어온 것 같던데 말이죠. 맞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자체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만큼 시장 자체가 물량을 소화하는 손바뀜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6월 달에 떨어졌던 갭에 대한 부분 자체를 메꿈으로써 대신에 그런 메꿈의 투자 주체 자체가 외국인에 의해서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 이제 우리가 1월 달, 2월 달에 좋은 랠리를 펼쳤을 때도 결국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긍정적인 랠리를 펼쳤다면 지금 시장이 오르지는 못했지만 대신 외국인들의 매수로 인해 가지고 손바뀐 물량을 받아줬다는 것 자체로는 결국 시장에 대한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6월 달에 있을 수 있는 미국 FOMC 회의에 대한 부분도 결국 외국인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추세적 부분은 여전히 우상향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부분 안에서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가 드러날 것인가, 여기서 약한 조정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깊이 조정을 주고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만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과정이 아니었나. 추세는 우상향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세는 우상향이다. 정광훈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앞서도 다들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외국인 관련해 가지고서요 조금 더 시계를 길게 해가지고 살펴보시게 되면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로만 놓고 보면은 18조 원 이상이 지금 들어왔고요. 근데 그러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로 봤었을 때는 거의 최하단 수준의 퍼센트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를 샀다라고 해도 사실 유의미하게 그 비율이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1%도 아직 더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외국인 투자자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룸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 증시를 여기에 더해가지고서 왜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강렬하게 매수를 보이느냐 했을 때에는 한국 증시에 대한 향후 이익 추정치 이게 가파르게 최근에 좀 상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산업군에서 추가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서도 최근에는 상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좀 더 상향이 발생을 한다. 저는 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에 비례해 가지고서 외국인 수급은 계속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 이따가 좀 여쭤보고요. 아침에 재난 문자는 다들 받으셨죠? 저는 재난 문자 받고 차분하게 그냥 출근했습니다. 이게 북한에서 발사체 쏘는데 진짜 서울에다 쏠 거였으면은 발사체 하나만 쏘진 않았겠죠. 다행히 전쟁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큰 이슈라고 생각을 안 하고 출근을 했는데 아마도 우리 시장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오세훈 시장은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은 오발령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고요. 이제 사태 파악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북한이 발사체에 대한 이제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 누리호 때도 봤지만 발사체에 대한 기술력, 거기에 위성을 싣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위성을 통한 이제 지구에 혜택을 주는 스페이스 포 얼스의 이제 뭐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네. 보고 북한이 우리도 해볼게라고 해서 본인의 발사체가 지금 천리마 1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우성을 싣고 갈래다가 이제 그게 실패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해프닝 같은 거였었죠. 그래서 뭐 조금 이따 우리 주식시장도 설명해 주시겠지만은 보통 이 난리 때, 즉 북한 재료에서 나오는 그런 패턴이 단 하나도 시장에서는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하루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북한은 지금 또 뉴스를 보니까 다시 한번 시도하겠다라고 또 쏜대요. 하더라고요. 예. 서울시는 이제 그때 한번 잘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뭐 오늘 같은 일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천리마 1형을 발사하기 전에 이 내용 자체를 미리 해외 언론을 통해서 알렸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이미 여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다만 이제 일종의 오늘의 재난 문자는 뭐 해프닝이라고 좀 네. 보는 게 맞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장 초반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매수에 조금 가담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방산주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강전환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들이었지만 결국 대부분 다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음봉에 마감을 했단 말이죠. 네. 그 말인즉슨 일시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움직임만 나타났던 거지 결국 예정돼 있던 발사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음에도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결과론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이슈가 지금 시장을 흔들 정도에 대한 이슈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좀 동쪽으로 쏴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 방산주도 안 움직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외국인들도 네. 막 그냥 들어온 것 같고. 우리가 뭐 지금 현재 테마성으로에 대한 움직임이 가장 많이 보이는 기업들이 이제 퍼스텍, 빅텍, 뭐 스페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산주 3대장이라고 흔히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1에서 2% 정도 시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강세로 출발은 했지만 결국에 대부분 다 음봉 마감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독수리 오용제라고 하는 기업들이 뭐 현대로템이나 풍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지금 한국항공우주 정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또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부분은 결국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방산에 대한 이슈는 거의 없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채 한도 협상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뭐 오늘 이제 본회의 표결을 한다고 하는데 강성 의원들 반발 만만치 않다고 그러던데요. 네,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두 수장끼리는 만나가지고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서로 줄 거는 주고 받을 건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당연히 어디에서든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위원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근데 현실적으로 원 구성을 봤었을 때에는 그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내어도 이게 다수표를 획득을 해가지고서 뒤집어 엎을 정도만큼의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하원 같은 경우에는 필리버스터 자체도 없기 때문에 하원 쪽에서의 반발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공화당이 다수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사실은 저는 무난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고 그럼 이게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시장에서 우려를 했던 거는 이번에 통과될 때 예산안이 많이 삭감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경기에 나쁜 영향이 있지 않을까가 첫째였습니다. 네. 그런데 뭐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원래 당초 안 대비해가지고서 한 0.7% 정도밖에는 금액이 줄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에 합의로 인해 가지고서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일부에서 우려를 하시는 거는 이렇게 합의를 맺고 나면 그동안에는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거의 못했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돈을 쓰기 위해서 채권을 마구 찍어내게 되면 그러면 채권을 찍는다 시중에서 유동성이 흡수가 되어버리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 주식시장이 빠진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데드라인까지 턱에 차가지고서 협상이 맺어지어졌을 때 그 이후에 특별히 유동성이 증발되거나 그랬던 현상은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QE나 QT처럼 구조적으로
재무제표를 늘리거나 줄여나가면 유동성에 영향을 주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이 늘어나면 그걸로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럼 또 그게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시차가 있을 뿐이지 이것이 뭔가 크게 바꿀 정도는 아니고 또한 그 레벨 자체도 단숨에 체어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도 조금 우려를 하는지 내년부터는 재무부판 이제 채권 매입을 하겠다라는 것도 발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녹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회는 사실 우리나라처럼 막 들어눕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네. 뭐 총을 들고 오긴 하지만, 근데 이런 만약에 오늘 밤에 타결이 되냐 안 되냐 이제 네.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타결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되고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일단 확률상으로는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네. 하고 이제 하원만 통과하면 상원은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바로 확정된다고 이제 버티고 있는 건데요. 지금 하원 구성을 보면 공화당의 이탈표는 한 50명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민주당의 이탈표가 그 정도로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한 420명 정도를 잡는다면 어쨌든 과반 통과니까 뭐 220명 정도를 확보를 하기만 하면 법안은 통과를 되는데 글쎄요. 그렇게 많은 이탈이 민주당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통과가 될 가능성을 일단 높게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이번 통과 다음에 한 지표를 본다면 역시 달러 인덱스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하잖아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이게 험난한 위기를 견뎠네. 이제 역시 미국은 멋진 나라야. 달러 다시 힘을 내자. 지금 달러가 힘을 내고 있더라고요. 네. 현재까지는 이제 이런 추세가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 통과된 내용을 보는 거죠. 시장이 이번에는 아예 노카운트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 부채를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면 현재 31조 4천억 달러에서 뭐 32조 달러든 33조 달러든 이 리밋을 정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안은 2025년까지 일단 노카운트, 세지 않고 간다. 이번에 협의된 지출삭감 국방비 3% 안을 가지고 두 번의 회계 연도를 더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반발은 공화당의 반발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태로 가면은 한 2년 새에 3조 달러까지도 이 미국 빚이 더 늘어날 텐데 이게 뭐냐라고 했는데 그냥 어영부영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보고 시장이 이거 미국 안 되겠구만. 이렇게 빚더미에 올랐어. 그래서 달러가 약해지는지 전 이게 되게 관전 포인트여서 만에 하나 이게 이제 잘 통과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재료 중립 소멸이죠. 왜냐면 선반영 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막 환호성할 것 같지는 않는데 네. 통과 이후에 달러가 쓸데없이 강해진다면 이 6월 15일까지는 꽤 FOMC까지는 시장이 좀 꼬일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통과 이후 좀 급격하게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는 이 시나리오가 그래도 내일장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통과 후에 이 달러 인덱스의 추이 요거 하나만 끝까지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달러 인덱스를 주목해서 봐야 네.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어느덧 지금 또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셀 인 메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금 또 바이 인 메이가 더 적합한 그런 5월이 된 것 같아요. 세 분의 예상이 어쨌거나 좀 적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시장 상황 좀 어떻다고 보시는지 대표님. 해볼 만한 시장입니다. 해볼 만한 시장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자체가 조금 늦게 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안에서 봤을 때 유럽 증시라든지 또는 일본 증시, 대만 가권 지수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에 대한 출하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국내에서도 산업적인 부분 자체를 비슷하게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술주들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강한 랠리들이 현재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국내 증시도 강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 6월달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다른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은 선별적인 실적주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환율에 대한 움직임 자체에서 수출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년 9월달까지 크게 하락했던 기업들 중에 아직까지 못 오르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한쪽이 인터넷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관련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기업들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AI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재평가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현재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감안을 하신다면 충분히 6월 달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그걸 수익 내릴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한 4조 원 넘게 우리 주식을 순매수한 걸로 나오던데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정광훈 평론가님 지금 뭐 반도체 이익 추정치에 대한 어떤 개선이 있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업황에 대한 기대감입니까? 아니면 AI에 대한 기대감입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삼성전자가 뜻밖의 감산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아무래도 업황이 2분기 정도에는 바닥을 찍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반기에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여서 그때 당시에 이익 추정치의 계속적인 하락이 이제는 좀 바닥을 찍고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이 먼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지금 AI 쪽이나 아니면은 또 뭐 다른 쪽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감산을 많이 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서 조금이라도 수요가 작은 요인이 있으면은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좀 반등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증거를 사실은 어떤 게 나올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AI가 뭔가 명확하게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나 이익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사실은 지금 판단하기는 시기상조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AI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언급이 된 것 자체가 작년 12월에 나온 챗GPT 이후부터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보통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가 확 나타나게 되면은 이에 따른 수익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는 하잖아요. 작년에 보시면 메타버스 얘기는 나왔지만 그걸로 수익화는 아직까지도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당장의 대표 기업들이 이걸로 돈을 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주변 기업들도 그러면은 이익의 추정이 좀 상향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일단 생기면서 그 부분이 빠르게 상향을 시켜주고 있는, 그래서 최근 2주로 보시면 한국 시장의 이익 추정치 상승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금 뭐 근거가 있는 것보다는 약간 좀 막연한 그런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어선 거잖아요. 1,300조 원이죠, 우리 돈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400조 원 정도 시총을 갖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뭐 1조 달러를 기록한 게 반도체 기업으로서는 처음이라 그러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만큼 뭐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에도 상장돼 있으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충분히 이제 부가가치가 높게 형성되는 부분도 있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대표적인 주자격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라고 해도 우리가 AI라는 부분 자체에 대한 확장성이 이루어지면서 엔비디아가 큰 수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삼성전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거기에 대한 답변의 부분의 가치도 없죠. 대부분 다 이제 엔비디아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확장력이 이어지는 것은 결국 AI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수혜를 받는 부분이 바로 엔비디아고, 또 엔비디아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도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을 조금씩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적인 과정만을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우선적으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 들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핀 반도체, HBM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현재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한다거나 또는 거기에 따른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지금은 이제 개발이 이제 완료가 되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 대한 가능성이 기대감을 또 그만큼 일으키는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간접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신 국내 기업 안에서 찾는다면 결국 이런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에서 유통 판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반도체에 대한 장비에 대한 중고 물품을 팔아주는 회사들에 대한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에 따른 관련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다 말씀이 엔비디아가 벌어들이는 이 AI로 벌어들이는 부분, 이 뭐 굉장히 날개 돋친 듯 팔린다고는 하더라고요, AI 칩이. 네. 근데 이게 정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D램 매출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또 그렇게 안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시작을 얘기하려면 먼저 생성형 AI 시장을 봐야 되겠고요. 그 와중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 그 와중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제 3단계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생성형 AI 분명히 맞습니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검색의 시대는 갔다고 하잖아요. 제 아이들만 봐도 뭐 이미 이제 검색의 시대도 뛰어넘었습니다. 네. 이제는 챗 GPT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생성형 AI가 펼치게 되는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리게 되겠지만 저는 그게 단기적인 뭐 1, 2년 내에 이 테마가 빅 테마라고 형성된다기보다는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우리 사회, 우리 생활에 침투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게 이런 식의 막 판이 펼치려면 시중에 돈이 많을 때 이런 테마들이 큰 힘을 얻거든요. 소위 말해 테크 버블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세상, 우리 경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높은 금리고요. 상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 테크 버블을 한 번 더 본다. 그러니까 저는 중기적인 재료는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이렇게까지를 하기가 좀 그렇다. 근데 그 다음에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그럼 전반적으로 생성형 AI 시장에서 한 차지하는 비중도 한 20%, 30% 앞으로 엔비디아도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원오브 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 GPU라는 게 아주 딱 들어맞는 맞다고는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의 PER이 190배입니다. 거의 200배에 달하는 좀 이런 상황에서 네. 주가 올랐잖아. 올랐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을 못 하지만은 과연 그럼 여기에서 400달러를 넘어 500달러, 600달러 간다? 거기에 퀘스천 마크고요. 그 다음에 우리잖아요. 근데 이 뭐 GPU는 많이 필요하다고 쳐도 이 생성형 AI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게 뭐 한 10% 들어갈까요? 한 5%대인데 이게 과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대형 호재다라고는 저는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쪽이어서 네. 그렇다면 최근에 외국인들은 왜 산 걸까? 저는 큰 틀에서는 그냥 바이 코리아를 하는 돈이었다. 그러니까 바이 테크를 샀다기보다는 바이 코리아에 대한 먼저 들어온 자금이다. 이런 성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 말씀만 듣고 보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자분들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나마 그래도 좀 희망적인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부터 D램도 공급받지만 이 파운드리는 TSMC에다가 지금 맡기고 있잖아요. 반도체 네. 위탁 생산.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에게도 좀 길을 열어줄 것 같은 가능성이 열렸다면서요. 일종의 그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TSMC 대비해서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 왜 삼성전자에 쉽게 못 맡기느냐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TSMC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 전문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설계를 맡기면 거기에 따라서 그에 따라 위탁 생산을 해주면 그만인 기업인데 네. 삼성전자는 원스택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찝찝하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맡겼을 경우에 그러면 그 설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맡겼는데 삼성전자 그렇게 만들고 혹시나 기술적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유출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계약서상에서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소비자 입장이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율에 대한 부분에 또 차이가 납니다. 네. TSMC 같은 경우에 수율이 대단히 높게 나타납니다. 대신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TSMC만큼에 대한 수율을 못 맞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밀려 나오는 물량들을 사실 삼성전자에 받았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이런 어느 정도에 대한 이런 실마리를 조금 주는 이유는 결국 이제 미국 내에서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TSMC도 증설을 하고 삼성전자도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미국 본토에 이런 증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삼성전자에서도 좀 더 개선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실질적인 부분에서 얼만큼 이어진다기 보기보다 이 정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작용하고 있구나 정도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것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얘기 좀 더 궁금한데 이따가 중국 얘기할 때 한 번 더 여쭤보고요. 5월 외국인들이 이렇게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보낼 때 개인들은 2차 전지 투자 쪽으로 좀 기울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 개인하고 외국인들의 온도차 왜 이렇게 심한 거라고 보세요? 네, 사실 그 수급이라는 거를 보게 되면 한쪽에서 사면 한쪽이 팔았으니까 또 그 매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존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많이 사면 어느 한쪽이 많이 팔고 이런 게 항상 나오더라고요. 다만 외국인들이 보통 증시가 좀 많이 빠진 이후에 그다음 반등장이 나올 때에는 대체적으로는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에 대해 가지고서 생각을 하실 때에는 사실 지난달에는 그러니까 이달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매매 자체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미 투자자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소위 말해 좀 큰 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나눠져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SG증권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데서 매매를 했느냐라는 거가 소위 SG증권발로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그에 따라 가지고서 포트폴리오에 예를 들어 또 2차 전지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게 또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수급이 굉장히 꼬여 있는 그것들이 풀려나가는 거였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하고 조금 어긋나 가지고서 뭐 매매가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로 많이 이렇게 표출이 되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금에서 봐가지고서는 사실 이제 그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근데 그 두 번째로 매수 많은 거는 포스코고 그 다음은 뭐 예를 들어 LG 화학이고 하면 사실 이거는 대형주 이것도 위주거든요. 그래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저는 그렇게 다른 매매였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과정에서 신용융자가 많이 개인 투자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6조까지 갔던 신용융자 잔고가 16조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20조를 돌파했다가 지금 18조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증시는 바닥에서 20%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의 신용 잔고를 봐가지고서는 이거는 우리가 비투를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좀 전체 비율로 따지면은 건전한 수준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력이 있다. 소위 말해서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앞으로가 중요하다. 꼬였던 거는 풀렸고 그렇게로 보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좀 더 붙인다면 네.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상승 랠리를 멈췄던 것이 4월 중순, 그러니까 한 19일 정도 선까지가 이제 최고점을 찍고 난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5월 말부터 다시 한번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개인분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면서 저가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양상들인데 결국에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2차 전지 기업들한테는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수출 물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섹터군 중에서 한 군데가 2차 전지라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 정도 빠지면 여기에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실적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하반 경선을 보이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조금씩 붙여내는 그게 오늘 시장까지도 이어지는 양상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지금 6월에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지수 정기 변경이 이제 있다고 하잖아요. 금양하고 코스모화학 이렇게 두 곳이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공매도가 가능해진다 이런 이슈가 되는 거 아닙니까, 평론가님? 네, 그 제일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런 지수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 호재라고 여겼었는데 네. 지금은 공매도 제도 자체가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밖에 공매도가 적용이 안 되다 보니 오히려 지수가 편입되기 전에 다 반영이 되고 편입되고 나면은 공매도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너무 많이 목격을 했죠. 네, 이번에도 지금 역시나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되는데 대차 잔고가 특히 이제 뭐 금양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네. 그래서 뭐 하루에 100만 주 이상씩 이렇게 대차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 공매도가 일단은 들어오는 거는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근데 주식 시장이 항상 또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가 레벨에 따라 가지고서 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날짜도 좀 남았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상황을 보고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대차 잔고가 어느 정도까지 쌓이는지가 투자하실 때에 가지고 계시다면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은 시장이 다소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6월에 2,600 코스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뭐 딱 6월에 넘어간다, 뭐 7월에 넘어간다 기간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일단 탄력은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그 전조들을 보여주거든요. 어디에서 한 가지라도 먼저 힌트를 보여줍니다. 가령 한 6, 7개월 됐지만은 영국의 FTSE FTSE 지수가 가장 먼저 FTSE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영국이 뭐 경제가 좋아서 찍은 것도 아니고 진짜 난리통에 은근슬쩍 사상 최고가를 먼저 한번 영국이 갔다 왔죠. 그러니까 네. 코로나 때 뭐 최고가, 그 전 최고가도 다 제끼는 신고가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된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본 증시가 토픽스 같은 경우가 물론 1989년, 90년대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또 상승. 코로나 때 왔던 그 고점을 다 베끼고 또 올라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큰 틀에서 이제 선진 증시가 한번 돌고 나면 그 다음 턴 이머징 마켓에서 이걸 너희들에게도 한번 줄게라는 것을 먼저 저는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막 계속 들어오는 것들 역시도 여기 턴 됐고 그 다음 턴은 이제 이머징 마켓이야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다가 또 악재도 있고 암초도 있고 하겠지만 최근에 왔을 때 외국인들이 사는 이런 모습은 폭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팅하는 식으로 들어오는 재는 매수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상당 부분 하반기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뭐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수를 골라야 되거든요. 그게 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저 2100, 2200, 2300, 2400, 2500, 2600까지 올 때의 리더는 뭐 코스닥에서는 뭐 2차 전지가 있었지만 이제 거래소만 놓고 보면 K 반도체잖아요. 네. 거기까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역할이 7만 원대, 7만 1,000원이었었고 그럼 그 다음에 2,600을 찍고 2,700, 2,800을 하려면 새로운 선수가 필요하겠고 그 선수를 외국인이 또 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그 선수를 찾아야지 이미 들어왔던 여기 반도체에서 또 우리가 뛰어든다면 글쎄요. 저는 그 선택보다는 다음 선수를 찾는 그런 전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상당히 걱정하게 만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방송에도 한번 출연한 적이 있으신 짐 로저스. 80년 만에 최악의 약세장이 온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래 진단할 수 있죠. 네. 뭐 우리가 진단하는 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과도한 부채가 발목을 잡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원래 나쁘게 보면 계속 나쁘게만 보이거든요. 네. 그 좋게 보면 또 계속 좋게 보이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을 투자하면서 얼마 전에 마이클 베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 빠진다고 했지만 오히려 증시가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투자의 현인이라고 하더라도 틀릴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기득권들이 과연 시장에 대한 하락 자체를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과연 내년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전 세계적인 폭락 자체를 미국이 허용할 것인가? 네. 저는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본다면 과연 내년에 민주당이 증시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면서 경제가 빠진다는 것을 용인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내년까지는 상당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증시를 올리고자 하는 미국의 욕구가 시장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네. 짐 로저스 회장이 작년 요맘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정광훈 대표님이 이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부채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는 뚜렷하게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정말로 어느 정도가 되면은 그 순간에 큰 충격을 안겨다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여러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은 막 아주 그 실증 연구가 잘 돼 있는 그런 거는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말할 수는 없고 그러면은 뭐 우리는 실전 투자자로서 봤었을 때에는 그 상황에 적응을 해가지고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부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제 계속해서 달고 살아가야 되는 병일 거고요. 당장에 우리가 추가로 더 병이 올 게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뭐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경기가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은 그게 또 이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 경기에 따라서 기업들의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점을 뭐 저는 오히려 더 답이 안 나오는 부채 문제를 우리가 너무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쪽에 초점 맞추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는 미국 기준으로 봤었을 때의 향후 12개월 추정 순이익이 계속해가지고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우려 대비해 가지고서는 1분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고 기업들이 또 향후 이익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전망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좀 더 늘어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점들을 보면서 투자에 참고를 하시는 것이 저는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부채 문제 때문에 또 골머리를 앓는 곳이 한 곳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인데 중국의 고속 성장이 이제 끝이 났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또 어제 그 보도를 한 것 같아요. 네. 정부 부채 때문이다. 여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잠깐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예. 그 실제 근데 이런 기침 충분히 하시고요. 네. 실제 이런 전망에 좀 힘을 실어주는 데이터가 또 어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제조업 PMI 중국에 이게 예상치보다 크게 좀 떨어진 걸로 나왔습니다. 중국의 지금 경제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저한테 네. 물으신 겁니까? 네. 네. 기침을 좀 하셔야 돼요. 네. 네.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서방 국가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려감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 자체를 많은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그러면 과연 글로벌적인 성장세를 봤을 때 중국이 과연 지금 현재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여전히 지금 미국은 상당 부분 그 전에 이제 돈을 찍어내는 역할을 해왔다면 네. 중국이 지금 위안화에 대한 가치를 계속 절하시켰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면서도 위안화에 대해서 상대적인 절상이 되는 상황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에 대한 수출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해서 절하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지금 현재 뭔가에 대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럼 현재 만약 부채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대한 부분으로 발견이 됐었다면 중국은 또 다른 액션이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액션이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에 대한 자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던 부분으로 지금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지금에 대한 중국에 대한 우려감은 좀 더 과대적으로 좀 해석된 부분이 아닌가. 네. 오히려 이제 현재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성장성이 없다면 과연 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오히려 미국에 대한 상승 랠리로 인해 가지고 국내 증시가 움직임의 측면이 많았던 건 사실이나, 결국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좀 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유럽 증시가 신고가를 갈 수 있었던 거고, 네. 마찬가지로 니케이라든지 대만 가공지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부분 자체를 봤을 때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부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해석하는 것은 좀 더 과한 해석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리오프닝 효과가 뭔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도 보면 이제 매년 한 6에서 8% 정도 성장했던 중국인데 갑자기 이제 올해부터는 한 2, 3%씩 성장세가 확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중국 이야기를 앞서 짐 로저스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에서 좀 볼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저널이 한 얘기는 중국의 고속 성장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는 것 같습니다. 고속 성장 시대는 끝났고요. 네. 짐 로저스가 한 이야기는 80년 만에 최악의 그러니까 자산 폭락이 온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화폐를 비롯한 모든 실물 자산 시장에 폭락이 올 것이다. 그것도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둘 다 맞는 이야기 같은데 저는 그 직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먼저 중국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속 성장 시대가 끝나고 소위 말한 저성장 시대로 갈 그 마지막 피날레가 항상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1996년의 모습 같은 거거든요. 네. 성장을 하다가 성장이 멈추고 났을 때 마지막에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흥청망청이죠. 그러니까 중국도 흥청망청의 구간과 함께 아마 저성장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그 마지막 흥청망청 때가 굉장히 큰 버블이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 1996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가입에 원화가 그때 그 형편없는 경제에서도 800원대, 700원대까지 원화 강세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버블 터지고 97년 IMF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중국도 이제 고성장 시대가 끝났는데 끝났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자빠지지는 않고 제가 보는 그림은 위안화 강세, 그게 뭐 절상이 어떤 뭐 인민은행의 테크닉이든 위안화 절상 국면과 함께 마지막 흥청망청이 있고 그때 피날레와 함께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온갖 문제들, 뭐 부동산, 지방 정부 부채 버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무너지게 되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투자로서의 관점을 본다면 네. 한 번 올 것 같은
그 자산 버블에 대한 포커스를 더 맞춰야 된다. 짐 로저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대로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이 부채 버블이 결국 터지게 될 텐데 네. 부채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는 진짜 부채를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지금 우리 가게든 정부든 세계 어느 나라든 이 빚을 못 갚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빚 갚자 하지 않고요. 이거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짐 로저스의 말 이전에도 저는 한 번 정도의 자산 버블이 있고 그 버블이 꺼지면서 짐 로저스에 대한 이야기가 맞아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서 네. 지금은 오히려 이 소위 말하는 종이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가 더 빚을 내고 막 일종의 인플레는 더 심해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자산 버블을 공략하는 것이 맞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그 한 단계 앞을 노리는 게 투자자의 자세가 아닌 투자자로서의 생각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평론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기뻐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당장은 일단 기쁜 일이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업황을 놓고 분석을 할 때 중국의 경기가 어쨌거나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반도체 60%를 중국이 이제 수요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중국이 경제가 충분히 안 올라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 업황이 좀 회복이 좀 더뎌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글로벌에서. 그래서 중국의 반등 없이는 사실 이 경기가 다시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우리가 좀 돌이켜서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작년에만 해도 제로 코로나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면서 성장률을 많이 해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을 풀어주어도 올해에는 소위 말해서 공짜로 먹는 성장률이 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또 우리가 기대치 대비 비교를 하잖아요. 지난달에 나온 숫자들을 보면은 그 기대치보다 대체로 좋은 경제 지표가 나왔었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왜 이런 우려를 하느냐 하면 이달에 나온 거는 보면은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정책을 펼쳤다가 풀려나가는 과정에서 이 시장의 행동 양태나 이런 것들이 한 방향으로 쭉 가준다면 예쁘게 너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려나가는 과정이 울퉁불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방향을 확실히 잡은 거죠. 리오프닝을 해가지고서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라는 거는 분명히 있는 거고 저는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점점점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선행 데이터들만이 좋았다면 혹은 일부 섹터들만 좋았다면은 예. 전체적으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중국이 그렇게 경기가 나쁜 사이에 재고가 정말 많이 쌓였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재고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낮은 쪽에서는 실제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결국은 레벨이 낮아지면 하반기에는 우리 쪽으로 주문을 내게 될 것이다. 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분들께서 까먹으셨겠지만은 하반기에 중국이 아시안 게임을 개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항저우 이제 아시안 게임인데 이게 늦춰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시진핑의 또 3년임에서 첫 번째 해에서 행사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나 이런 서방 쪽하고의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쪽에서의 확고한 리더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경기에 있어가지고서는 조금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조금씩 더 부양을 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저는 뭐 충분히 정치적인 의도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회복의 강도가 저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고요. 부채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부채하면 또 우리나라 부채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문제. 지금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2.12%, 주요 34개국 가운데 1위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런 거 1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위험하지 않나 싶은데 괜찮다고 보시는지. 이것도 터질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근데 네. 터진다는 게 우리가 위험하다 할 때는 이게 어떻게든 버티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맥시멈을 찍고 문제가 되게 되는데 저는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가 다 이제 위험한 상황인데 트리거부터 찾게 되자면은 저는 일단은 이제 9월 말부터 10월부터겠죠. 첫 네. 번째에 전조가 나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네. 소상공인 부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사업자 대출, 이 소상공인 부채는 측정 방법이 조금 특이한데 이분들이 받은 사업자 대출을 있고요. 여기에 이분들이 받은 가계 부채를 같이 소상공인 부채로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난 돈을 거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조로 독특하게 맞게 되는데 예. 이게 지금 1,000조에 육박을 했고요. 참고로 2019년 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소상공인분들이 지고 있었던 부채가 600조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3년 반 동안에 거의 300조 원이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에 300조가 늘었는데 이 빚을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갚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네.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괜찮았잖아 하고 버틴 이유가 정부가 다 유예를 지금 해줬어요. 3번을 연기해줬거든요. 그 마지막이 9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팬데믹은 종료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네. 격리도 없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당장 10월부터 우리나라의 이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원리금을 내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당장 코앞에 닥쳐온 문제겠고 이게 그다음에 가계부채, 또 기업부채, 정부부채까지 펼쳐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 결국 빚을 때문에 큰 타격을 받겠다라는 짐 로저스의 말이 맞을 건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또 돈을 준다든가 또 빚을 낸다든가 또 그러니까 이때 나오게 될 그 버블이 저는 이제 문제이자 그게 또 하나의 바로 폭락하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설명 더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이 말씀으로 정리가 다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가계부채나 국내 부채 문제 관련해서 뭐 해주실 만한 말씀 더 있으세요? 두 분 중에? 부채도 결국 자산이거든요. 네. 우리가 자본 더하기 부채가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또 호재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부채를 이용해서도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오히려 이제 부채를 줄이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정책들이 발생했을 때 주식시장은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부채에 대한 한도를 늘려주고 부채에 대한 연장을 해주는 부분들 자체는 결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내겠다라는 부분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주식시장을 꺼지지 않게 하는 하나의 또 단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부채에 대한 부분 자체 임박했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하락으로 연결짓기보다 오히려 유동성에 대한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주식시장에는 공급에 대한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지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네.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정황우 평론가님도 여기 대해서 한번 말씀 주세요. 네, 그 부채에 대해 가지고서 그러면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한국은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채의 실질 가치를 낮춰주면은 이게 어떻게든 연명해서 이어나갈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자 부담이고 우리는 변동금리로 대단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시장에서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1회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의 펀더멘털 자체가 상당히 체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은 금리를 한 번쯤 내려줘서 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을 좀 덜어줘야 그래야지 이게 좀 터지지 않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다만 그렇게 했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최근에 계속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던 게 인플레이션인데 그래도 괜찮을까 하는 것들 고민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에너지 가격, 그 다음에 그에 따라 가지고서 환율, 여기에 따른 수입 가격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환율이 결국은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환율이 좀 안정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수출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 쪽에서 지금 회복이 좀 나타나고는 있어요. 최악의 국면은 지난 거죠. 근데 네. 하반기에 과연 플러스로 전환이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국은행에서도 조금 숨통이 튀어질 수 있을 만하게 완화책으로 약간 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이 2가지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부채에 대해 가지고서는 엄청난 부담은 지고 가지만은 또 이거를 질질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점점 위기로 향해 가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정말로 수출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야겠네요. 내용이 참 재밌는데 아쉬웠습니다. 투자의 지혜를 이렇게 다가올 큰 변화들 속에서 다 같이 좀 찾아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경주마가 함께 머리를 굴려가 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